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을 단 한순간의 배신으로 산산조각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엔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서글픔만이 남았다. 나는 여전히 그날의 잔해 속을 헤매고 있다. 모른 척 웃던 얼굴들, 숨겨진 진실들, 이제야 알게 된 모든 것들과 함께 강재현은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재현아. 나야.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재현의 친누나 강소영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음성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누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 말이야. 더 안 좋아지셨어. 그래서 이렇게 전화한 거야. 재현은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아버지 강경수는 3달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만 68세가 되었다. 3중 우회술 수술은 무사히 마쳤고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상태가 안정되면서 퇴원했었다. 무슨 일이야? 재현이 다급히 물었다. 퇴원하고 나서 내가 뵀을 땐 괜찮아 보이셨는데. 나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우울증에 빠지셨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가벼운 뇌졸중이 왔다고. 뇌졸중? 재현은 당황하며 중얼거렸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순조롭다고 하셨잖아. 집에서도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집이 아니라 한태수 삼촌 댁에 계셔. 뇌졸중은 경미하긴 했지만 아버지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사소한 것도 위험할 수밖에 없었어. 아, 정말 심각하구나. 재현은 힘없이 답했다. 그는 부모님이 아버지 수술 이후 친한 친구 부부인 한태수 삼촌과 한미숙 이모 집으로 옮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정의 버팀목이었다. 심약했던 어머니 김은주는 늘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고 재현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봐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대학 시절 친구였던 한미숙과 그녀의 남편 한태수에게 의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강 가족과 한 가족은 오랜 세월 진짜 가족처럼 가까웠다. 어릴 때부터 재현, 소영, 서연은 한태수 부부를 삼촌, 이모라 부르며 자랐다. 그래, 정말 심각해. 재현아, 내가 아버지 저런 모습은 처음 봤어. 빨리 와야 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필요로 하고 있어. 알았어. 이지수한테 먼저 얘기해 볼게. 근데 아마 직장 때문에 같이 오기 힘들 수도 있어. 나 혼자 갈지도 몰라. 그래도 좋아. 최대한 빨리 와. 엄마는 어떠셔? 소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하지만 재현은 그 대답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더 자세히 설명할 줄 알았지만 소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재현아, 사실 너랑 꼭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정말 중요한 거야. 뭔데? 전화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도착하면 말할게. 거의 도착하면 문자 줘. 아버지 뵙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얘기해야 해.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야? 살짝이라도 힌트 줄 수 없겠어. 그냥 최대한 빨리 와. 도착하면 다 말할게. 고마워. 재현아, 진심으로 고마워. 나도 누나 빨리 보고 싶어. 통화를 끊으며 재현은 뭔가 껄끄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전화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다. 재현은 아버지의 건강이 요즘 부쩍 나빠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 강경수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없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사로 성실히 일해 오셨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비록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군 복무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가족 외에는 그 경험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친척들과의 자리에서도 전쟁 이야기는 드물게 꺼냈다. 누군가 물어보면 늘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였다. 고만 담담히 답하셨다. 어느 날 재현은 장난삼아 아버지께 농담처럼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군대에 빠질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단호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답하셨다. 절대 아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비겁한 짓은 없다. 그 말에 재현은 2번 다시 그런 농담을 꺼내지 않았다. 사실 재현은 아버지의 파병 시절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주된 전투 지역에서는 떨어진 곳에 배치되셨지만 완전히 안전하진 않았던 모양이었다. 몇 년 후 부대 내 화재 진압 중 폭발 사고를 당해 목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다. 목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었지만 다리 부상은 복합적이었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늘 절뚝이며 걸으셨다. 귀국 조치되며 군 복무를 마무리하셨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버지는 김은주를 만나 결혼하셨다. 곧이어 첫째 딸 소영이 태어났고 2년 뒤 둘째 딸 서연이 세상에 나왔다. 부부는 두 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은주는 피임약을 복용했고 그렇게 10년 동안 내 식구로 조용히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은주가 30이 넘은 나이에 뜻밖의 임신 소식을 접했다. 그렇게 태어난 예상치 못한 막내가 바로 재현이었다. 비록 깜짝 놀란 임신이었지만 부모님은 재현을 누구보다 소중히 사랑해 주셨다. 그날 저녁 이지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재현은 아버지의 건강 악화를 그녀에게 전했다. 예상한 대로 지수는 이미 지난번 부모님을 찾아뵐 때 연차를 다 써버린 터라 이번에는 또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재현은 다음 주에 며칠 휴가를 내고 금요일 퇴근 후 서둘러 짐을 챙겨 고향으로 향했다. 고향까지는 차로 약 4시간 거리였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이 조급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그는 소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소망다방에서 만나자. 어디인지 알지? 소영은 금세 답장을 보냈다. 응. 20분 후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이미 부스석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그녀를 본 순간 밝은 갈색 머리카락과 하얀 피부가 어릴 적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서연 역시 어머니를 닮아 연한 머리칼과 밝은 피부를 지녔다. 반면 재현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지만 키가 더 크고 머리카락은 훨씬 짙은 검은색이었다. 재현은 아버지보다 체격이 더 건장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흑색에 가까울 만큼 짙었다. 수염도 빨리 자라서 면도를 아침에 하고 나가도 퇴근할 즈음이면 이미 까슬까슬한 수염이 드러났다. 소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갑게 그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췄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재현아. 당연하지. 나도 도움이 되고 싶어. 재현은 소영의 얼굴에 서린 깊은 걱정을 눈치챘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둘은 커피와 작은 디저트를 하나씩 주문했다. 웨이트리스가 자리를 비운 후 소영은 조심스레 재현을 힐끔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떨궜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말해, 누나.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 재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재현아, 사실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뭔데? 한태수 삼촌에 관한 이야기야. 알아. 엄마랑 한이모랑 대학 동창이었잖아. 응. 엄마랑 미숙, 이모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고 그때 삼촌도 같이 알게 된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 대학 졸업하고 몇 년 뒤 엄마가 아빠를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의 우리 가족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내 아빠, 엄마, 삼촌, 이모 모두 친하게 지냈어. 엄마 아빠가 결혼하고 몇 년 뒤 태수 삼촌과 미숙 이모도 결혼했고 응. 엄마가 이모의 들러리도 했다고 들었어. 맞아. 소영은 한숨을 쉬고는 마치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이 하나 있었어. 무슨 일? 아빠가 회사에서 보낸 정비 기술 교육을 받으러 몇 달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거든. 꽤 먼 곳이라 중간에 한 번밖에 집에 못 올 정도였어. 베테랑 혜택으로 비용은 지원받긴 했지만 그동안 엄마 혼자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가 무척 우울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정신줄을 잠깐 놓았던 것 같아. 정신줄을 놓다니? 무슨 소리야? 재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단번에 말했다. 엄마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 재현아. 태수 삼촌이랑 바람이 났어. 뭐라고? 재현이 무심코 큰 소리로 외쳤다. 주변 손님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그는 황급히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엄마가 삼촌이랑 그래. 소영은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 재현은 의자에 몸을 기대어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두고 친한 친구였던 삼촌과 바람을 피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나, 그걸 언제 알게 됐어?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영은 고개를 돌리며 죄책감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거의 처음부터 알았어. 뭐? 어떻게? 아빠가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동안 엄마가 자주 태수 삼촌이랑 외출했거든. 우릴 위해 베이비시터를 부르고 삼촌이 집에 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 엄마는 그냥 식사하거나 공연 보러 간다고 했고 아빠랑 삼촌이 원래 친했으니까 나는 전혀 의심을 안 했지. 삼촌이 엄마를 데리고 나가는 걸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 재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 재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미숙 이모는 그때 어디 있었던 거야?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때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녀는 재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듯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어갔다. 미숙 이모도 몇 번은 같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분명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야. 삼촌이 엄마를 데리러 올 때 가끔 이모까지 같이 와서 셋이 웃으며 떠나는 모습을 봤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 가끔 삼촌 혼자 와서 엄마 심부름을 도와주는 일도 있었어. 나는 그냥 아빠가 없으니까 친절하게 도와주는 줄만 알았지. 그땐 정말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엄마도 굳이 다르게 설명하지 않았어.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고등학교 올라가서야 눈치챘어.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재현이 담담히 말했다. 미안해, 재현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어릴 땐 너무 순진했어. 지금은 다 알지만 괜찮아. 누나, 그땐 너도 어린애였잖아.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어.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현은 잠시 고민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이도 알고 있지? 소영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한테 비밀로 할 수는 없었어. 우리 둘은 원래 다 터놓고 얘기하잖아. 그래, 이해해. 재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는 소영이 좌석에서 불안하게 손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는 걸 보고 재현은 직감했다. 뭔가 더 있구나. 더 있지? 응. 불행하게도. 소영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기 정말 싫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이미 너무 많은 비밀이 있었잖아. 그녀는 재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재현아, 사실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어. 뭐라고? 재현은 멍해진 표정으로 되물었다. 진심이야? 응. 소영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검은 머리칼을 가진 남동생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난이지? 장난이라고 해줘. 재현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급히 닦아내며 간절히 말했다. 아니야. 나도 장난이었으면 좋겠어. 소영은 흐느끼며 대답했다.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야. 나도 그렇기를 바라고 있어. 며칠 전에 엄마랑 얘기했는데 엄마도 확신할 수 없대. 하지만 엄마는 내가 태어난 시기가 그때 일이 있었던 직후였다고 생각하고 있어. 게다가 내 외모가 한태수 삼촌을 너무 많이 닮았어. 아빠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신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야. 소영은 흐느끼는 걸 멈추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몇 주 전 엄마가 실수로 다 털어놔 버렸어. 뭐라고? 엄마가 아버지 심장 수술 받고 회복하는 중에 그때 갑자기 다 얘기해버린 거야. 정신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감정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아. 그 일 이후 아버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어. 아마 뇌졸중이 온 것도 그 충격 때문일 거야. 젠장. 재현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그렇게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젠장. 엄마는 도대체 왜 그때 그런 말을. 하필이면 아버지가 가장 약해진 시기에 말이야. 재현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분노를 삼켰다. 약물 부작용 때문일 거야.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엄마, 그동안 항우울제 복용하셨잖아. 원래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셨잖아. 그런데 최근에 새로 만난 의사가 있어. 새 의사? 응. 아버지 수술하실 때 병원에서 만난 것 같아. 새로운 의사가 왜 필요했지? 글쎄, 엄마는 원래 건강염려증 심하시잖아. 병원 돌아다니다가 여러 의사분들 만나셨을 테고 아마 누군가한테 환자로 받아달라고 했겠지. 아마 기존에 드시던 약물들을 제대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는데 기존 약물이랑 충돌해서 결국 혼란이 심해진 거야. 그러다가 아버지랑 다투다가 무심코 모든 걸 털어놓고 만 거지. 재현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충격에 빠졌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소용돌이쳤다. 그럼 정말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재현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아버지는 너의 진짜 아버지야. 소영이 단호하게 외쳤다. 재현아,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아. 누나, 당연히 아버지는 내 아버지야. 생물학적으로 어떻든 간에 아버지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그분은 언제나 내 진짜 아버지야. 정말 고마워. 소영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재현의 손을 꼭 잡았다. 형제는 한동안 아픈 마음을 나누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소영은 이 진실을 전하는 걸 몹시 괴로워했지만 결국 재현에게는 꼭 알아야 할 일이었다. 잠시 후 재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씁쓸하게 말했다. 참 엉망진창이다. 태수 삼촌은 엄마 약한 틈을 노려서 이용했고 엄마는 너무 어리석었어. 불쌍한 아버지, 가족이 전부였던 분인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줄은 몰랐다. 수십 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하필 아버지가 생명 걸고 싸우고 있을 때 터뜨리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이 있냐고. 당연히 아버지가 잘 받아들이실 리가 없지. 재현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상황이 어때? 여전히 한태수 삼촌 댁에 계셔. 소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우실지 상상도 안 가. 배신한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하다니.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너무 몸이 약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엄마는 아예 돌아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태수 삼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소영은 이를 악물며 덧붙였다. 그리고 태수 삼촌은 여전히 아주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지. 소영은 쓰라린 마음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이제 삼촌을 똑바로 보지도 않아. 아주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어. 엄마랑 이모도 아버지 도움을 주려 해봤지만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셨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셔? 좋을 리가 없지. 물론 누군가는 보살펴야 하니까. 엄마가 손을 놓은 이후 결국 삼촌 쪽에서 간병인을 고용했어.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붙여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계셔. 물론 한태수 삼촌은 그런 걸 감당할 돈이 충분히 있었지. 그래, 저 인간은 돈이 넘쳐나니까. 재현이 씁쓸히 중얼거렸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정말 슬퍼. 재현아, 나도 자주 아버지를 찾아뵈지만 아버지는 나나 서연이랑도 거의 대화를 안 하셔. 아마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은 걸 눈치채신 것 같아. 지금은 가족 전체가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끼시는 거야. 아버지 모습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충분히 상상돼. 불쌍한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살고 가족 위에 헌신하셨는데 이런 결말이라니.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든든한 가장이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너무 가혹해. 형제는 서로 말을 잃고 테이블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소영은 고개를 들어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내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널 사랑해, 재현아. 우리 모두 널 사랑해. 이걸로 우리 사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서연이도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거 알고 있어. 오늘은 못 왔지만 내일은 올 거야. 참, 서연이도 사랑한다고 전해달래. 고마워. 누나도, 서연이도.
평생 내 소중한 가족이야. 소영은 종업원을 불러 계산을 마쳤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아버지 뵈러 갈 준비 됐어? 응. 꼭 뵙고 싶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어.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진 않을까 걱정돼. 알잖아. 아버지 성격. 응. 아버지는 항상 옳고 그름이 명확하신 분이었잖아. 회색 지대 같은 건 아버지에게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더 아프신 거야. 아버지는 엄마의 사과도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어. 지금 아버지는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야. 엄마랑은 사건 이후 제대로 말을 섞은 적도 거의 없어. 그리고 태수 삼촌을 볼 때마다 눈빛이 살벌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지. 엄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숨기고 살았지만 아버지에겐 지금 막 칼을 맞은 거나 다름없거든. 엄마는 이 상황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 안 해. 소영은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마치 차에 살짝 흠집낸 거 정도로 여기고 있어. 엄마는 바람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해. 하지만 나는 엄마에게 말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 입장에선 배신이 막 일어난 거라고. 상처는 여전히 생생해. 아직도 깊게 고통스러워하셔. 그들은 각각 따로 차를 몰고 출발했다. 긴 진입로를 따라 차를 몰며 재현은 익숙한 풍경을 알아봤다. 바로 한태수 삼촌 집이었다. 2층짜리 대형 주택, 넓게 꾸며진 정원, 커다란 수영장, 그리고 원형 꽃밭까지 있는 저택이었다. 한태수 삼촌은 현대차 대리점 3곳과 몇 개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이 지역 소도시에서 성공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물이기도 했다. 강병수 아버지와 한태수 삼촌은 원래부터 언뜻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친구 사이였다. 삼촌의 눈부신 사업 성공과 아버지의 소박한 삶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의문거리였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변함없는 친구였다. 물론 이제 재현은 한태수 삼촌과 어머니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훨씬 더 명확해졌다. 현관에 도착하자 한미숙 이모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소영과 미숙 이모는 서로 껴안고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재현도 이모를 안았지만 어색하고 굳은 포옹이었다. 미숙 이모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슬림한 몸매에 은빈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재현아. 이모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오면 아버지도 분명 힘을 얻으실 거야.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는 길목에서 한태수 삼촌이 모습을 드러냈다. 키가 180cm는 넘었고 고급스러운 실크 양복을 입은 단단한 체격이었다. 발에는 반짝이는 고급 구두가 눈에 띄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삼촌은 소영을 포옹하고 재현에게는 악수를 청했다. 재현은 그의 머리가 검은색과 은색이 섞여 멋스럽게 빛나는 걸 알아챘다. 오랜만이야, 재현아. 삼촌은 웃으며 말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했지만 그래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 저도요, 삼촌. 재현은 순간 삼촌이라 부를 뻔했지만 꾹 참고 삼촌 대신 이름만 불렀다. 뭐라도 마시겠니? 한태수 삼촌이 물었다. 괜찮아요. 소영이 대답했고 재현도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셔. 삼촌은 자랑스럽게 손짓하며 설명했다. 퇴원하실 때 맞춰서 병원 침대랑 전동 휠체어까지 다 준비해놨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감사합니다. 재현과 소영은 삼촌을 뒤로하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재현은 충격을 받았다. 평생 강인하고 든든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힘없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재현은 다가가 아버지를 조심스레 안았다. 강병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는 한 팔을 들어 아들의 손을 약하게 잡았다. 아버지,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힘드셨죠? 재현은 말을 건넸지만 아버지는 흐릿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얼굴엔 별다른 표정이 없었지만 그 눈동자만은 아들의 얼굴을 꿰뚫어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웅얼거림에 가까워 알아듣기 힘들었다.
재현은 아버지 쪽으로 몸을 더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고 힘껏 쥔 채 계속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려 했다. 그 순간 한태수 삼촌과 한미숙 이모는 조용히 자리를 비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적인 시간을 남겨주었다. 계속해서 귀를 기울인 끝에 재현은 마침내 아버지의 말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지금껏 늘 해왔던 말을 힘겹게 전하고 있었다. 사랑한다.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재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옆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리자 소영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재현 역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엄마 일은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린 변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다. 강병수는 힘겹게 한 팔을 들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반대편 팔 대신 그 남은 힘으로 재현을 끌어안았다. 아버지는 쉽게 아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입을 가까이 대고 뭔가를 속삭이려 했지만 말은 흐릿하고 알아듣기 힘들었다. 재현은 귀를 기울이며 필사적으로 들으려 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너무 감정에 휩싸여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점점 좌절하는 것이 느껴져 재현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에 살짝 몸을 떼었다. 그들은 아버지 강병수 곁에 조금 더 머물며 재현이 이지수와의 일상, 회사 이야기 같은 사소한 일들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말하자 아버지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아버지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금방 다시 올게요, 아버지.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병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넓고 호화롭게 꾸며진 주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김은주. 테이블 위엔 빈 접시들이 놓여 있었고 방금 식사를 마친 듯했다. 어머니는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가운과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으며 얼굴에는 약간의 화장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물들었다. 김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현을 꽉 껴안았다. 오, 재현아. 그녀는 볼이 붉어지며 말했다. 너를 보게 되어 정말 기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소영 누나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뵈러 왔어요. 재현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랑 태수 삼촌 사이의 이야기요. 꽤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김은주는 슬픈 듯한 눈빛을 지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아가, 너나 아버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어.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말 입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재현은 속으로 씁쓸히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남편이 그 일로 인해 뇌졸중까지 겪었는데도 어머니는 생각보다 너무 태연해 보였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아버지를 상처 입힐 걸 알았기 때문에 숨겼던 거야. 그건 그냥 나와 태수 사이의 일이었고, 물론 미숙이모도 알고 있었지. 우리 결혼 생활엔 영향을 준 적 없었어. 수십 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어. 얼마나 오래 이어진 거예요? 재현은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꽤 오랫동안 가끔 만났지. 김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다. 대학 시절에도 태수랑 잠깐 사귀었어. 미숙이모랑 결혼하기 전이었지. 그땐 다들 여기저기 만나고 그랬어. 미숙이모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었고, 그래도 우리 셋은 늘 친하게 지냈지. 태수랑 끝나고도 셋이서 파티 다니고 그랬어. 김은주는 아들의 얼굴을 피하고 벽 어딘가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랑 결혼한 후에도 태수, 미숙이모랑 자주 만났어. 결혼식에도 왔고, 그 후로도 종종 왕래했지. 그때가 참 즐거웠어. 소영이랑 서연이 태어나고 나서는 6명이 가족처럼 지냈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데 내 아빠가 그 빌어먹을 기술교육 받으러 떠났을 때 난 혼자 애둘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해야 했어.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태수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어. 태수 덕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 아빠가 돌아온 뒤에도 가끔 몰래 만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진 않았어. 태수는 항상 친절했어. 나를 여기저기 데려다 주고 많은 사람도 소개해 줬어.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걸 아버지한테도 말했어요? 재현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되물었다. 뭘? 자기를 배신한 친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엄마가 바람피운 상대가 좋은 사람이래서 그걸 병들고 상처 입은 아버지에게 들려줬다고? 재현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 사람을 평생 친구로 믿었던 아버지에게? 그 배신을 아버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지 알면서 왜 그렇게 몰랐어요? 재현아,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맞받았다. 나라고 몰랐겠니? 지금은 내가 쉽게 나를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머니는 재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손짓으로 흘려보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 그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했을 뿐이야. 오히려 솔직했던 걸 감사해야지. 아마 아버지는 엄청 감사하셨겠네요. 재현은 냉소적으로 말했다. 기뻐하지는 않겠지만 어머니는 짜증 섞인 어조로 답했다. 이제 알아버렸으니 그냥 받아들여야지.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와서 어쩔 수도 없잖아. 게다가 아버지는 지금 바람 핀 걸 따질 상황이 아니야. 몸도 힘드신데 쓸데없는 일로 괴로워할 필요 없어. 나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할 거야. 하지만 결국 본인도 스스로 극복해야지. 정말 훌륭하시네요. 재현은 씁쓸하게 내뱉었다. 그 무심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화를 참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렸다. 원래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이젠 도저히 그런 대화를 이어갈 기분이 아니었다. 그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복도로 나오는 길에 소영이 어머니 곁에 다가와 앉았다. 소영은 재현에게 이상한 눈빛을 보내며 그가 방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다. 재현은 조용히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 유리문 너머로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한미숙 이모가 보였다. 재현은 조심스레 밖으로 나가 그녀 곁에 앉았다. 이모는 따뜻하게 그를 끌어안아주고 커피를 한 잔 따라주며 대화를 시작했다. 우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미숙 이모는 솔직하게 말했다. 에디스, 아니 은주 언니랑 나는 정말 가까웠거든. 대학 시절에는 룸메이트였잖아. 늘 붙어 다녔어. 그녀는 당당하고 미안함 없는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은주 언니가 태수랑 데이트했어. 하지만 나도 태수랑 사귀게 됐고, 그래도 언니는 계속 우리랑 어울렸지. 태수도 언니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셋이 같이 다니게 된 거야. 그땐 정말 재미있었어. 모두가 은주 언니를 좋아했지. 나도 그랬고 태수도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방 교육을 가셨을 때 재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삼촌이 엄마를 계속 불러낸 거군요. 응, 맞아. 저녁 먹고 춤추러 가고 술 마시고 웃고. 미숙 이모는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 재현아, 그때는 정말 즐거웠어. 은주 언니, 태수, 나 셋이서 무슨 삼총사 같았거든. 내 아버지는 원래 집돌이였잖아.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 사회생활 쪽으로는 엄마한테 관심을 많이 못 줬어. 아마 가족 부양하느라 너무 힘들었겠지. 맞아. 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방으로 떠났을 때 우리 입장에선 은주 언니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게 된 거야. 그땐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럼 결국 이모도 삼촌이 엄마랑 그런 관계를 가지는 걸 묵인한 거네요? 재현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 미숙 이모는 태연하게 답했다. 태수는 잘생긴 남자였고 원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했어. 나는 항상 생각했어. 어차피 바람필 거라면 차라리 은주 언니가 나았다고. 언니는 내 남편을 뺏으려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우린 정말 가까운 사이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야. 정말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미숙 이모는 재현을 바라보다가 그가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걸 보고는 조심스레 손등을 토닥였다. 아가, 너무 화내지 마.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사실 은주 언니가 그날 술김에 다 털어놓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내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굴지 마. 그땐 정말 외로웠던 거야. 태수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재주가 있거든.
이모는 혀를 차며 웃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야. 그때도 지금도.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역겨운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도 이모도 그 일을 진심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재현은 이모를 남겨둔 채 조용히 집 안으로 돌아갔다. 혼란스러운 생각 속을 헤매던 재현은 갑자기 아버지가 아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셨는지 깨달았다. 아버지가 찾으셨던 건 공구였어. 재현은 흥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강병수는 늘 자신의 공구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수십 년 전 어렵게 돈을 모아 구입한 전문가용 공구 세트는 그의 차고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 당시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그 공구들은 거의 재산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에게 공구들은 그저 연장이 아니라 숙련된 정비사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이었다. 재현은 아버지가 아마도 추억을 되새기며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어 하신다고 짐작했다. 재현은 다시 아버지 방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구 말이죠, 아버지? 차고에 있는 그 오래된 공구 세트요. 가지고 오면 좋겠죠? 아버지의 굳은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눈빛이 빛났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재현은 어린 시절 살던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집은 멀지 않았다. 자신만의 열쇠로 차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간 수많은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릴 때 아버지가 자동차를 고치며 땀 흘리던 모습, 힘든 형편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부업까지 했던 아버지, 언제나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그 모습을 떠올리자 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급히 눈물을 훔쳤다. 이런 고통은 아버지께 없었어야 했는데. 재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며 공구 세트를 챙겼다. 한태수 삼촌 집으로 돌아오니 주방에서는 어머니, 소영, 미숙 이모가 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재현이 들어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재현은 그들을 무시하고 조용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공구 상자를 보자마자 강병수는 힘겹게 팔을 흔들어 방 한 구석을 가리켰다. 재현은 아버지가 가리킨 자리에 상자를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가만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 알아듣기도 표현하기도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재현은 그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담아 깊이 바라보았다. 상처투성이 얼굴 너머로 여전히 선명하게 반짝이는 아버지의 눈동자. 예전보다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재현이 일어나려 하자 아버지는 다시 한번 끌어안기를 청했다. 이번에는 한참 동안 뜨겁게 껴안았다. 아버지는 쉽게 손을 놓지 않았다. 끝내 뜨거운 눈물이 두 사람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때문에 저까지 울겠어요. 재현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웃으며 말했다. 내일 또 올게요, 아버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아버지 곁을 지킬 거예요. 전부 알게 됐어요. 앞으로 아버지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실 거예요.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이 우람한 몸으로 방을 나서자 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긴 여운을 남겼다. 재현과 소영은 함께 집을 나섰다. 소영은 뭔가 억눌린 표정으로 걸으며 중얼거렸다. 엄마 진짜 답이 없다. 뭐라고? 재현이 놀라서 물었지만 소영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다. 재현아, 혹시 오늘 밤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자. 괜찮아. 환영이야. 고마워. 누나. 그들은 소영의 집으로 가서 앞으로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늦은 밤, 재현은 소영이 마련해준 방에서 옷을 벗고 쉬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엄청난 폭발음이 들려왔다. 폭발은 집 전체를 흔들 만큼 강력했다. 재현은 깜짝 놀라 방을 뛰쳐나왔고 거실에서 소영과 거의 부딪힐 뻔했다. 뭐야, 지금? 소영은 경악한 얼굴로 물었다. 그들은 창밖을 내다보았고 멀리서 붉은 빛이 번쩍이며 거대한 불길이 치솟는 것이 보였다. 제발. 재현은 중얼거렸다. 끔찍한 예감이 밀려왔다. 설마 한태수 삼촌 집으로 가봐야겠어. 왜? 소영이 다급히 물었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1분도 안 되어 옷을 갈아입었다. 소영도 급히 준비에 함께 차에 올랐다. 폭발이 일어난 지 약 30분 뒤 그들은 불라록 대저택 근처에 도착했다.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수많은 소방차와 경찰차의 긴급 조명등이 번쩍이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태수 삼촌의 집은 거의 전소된 상태였다. 하층부는 완전히 폭발에 무너졌고 위층은 잔해더미로 변해 있었다. 소방관들은 물을 뿌리며 필사적으로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집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다. 어머나, 소영은 울먹이며 외쳤다. 엄마랑 아버지, 설마, 아마. 재현은 소영을 끌어안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살아남지 못하셨을 거야. 그들은 경찰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밝혔다. 경찰관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폭발로 인해 누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오늘 밤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재현은 소영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거의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불타버린 집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형사들이 잔해를 뒤지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재현은 자신을 소개했고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허락했다. 혹시 뭔가 발견하셨나요? 재현이 다급하게 물었다. 부모님을 찾으셨나요? 네. 형사는 대답했다. 총 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3구는 위층 부근에서 발견됐어요.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부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형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네, 번째 시신은 주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주방이요? 소영이 놀라 물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재에 계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신은 가스레인지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아있는 잔해로 위치를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재현이 물었다. 형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족인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아직 공식 수사는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스 폭발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은 가스관이 고의로 분리돼 있었어요. 누가 실수로 건드린 게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으로 분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분리된 가스관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 손에 렌치를 쥐고 있었어요. 폭발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라 아예 손에 철사로 묶여 있었어요. 철사로? 소영이 놀라 되물었다. 그 정도 폭발이면 렌치가 날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이건 꽉 묶여 있었어요. 손에 렌치를 들고 철사로 감겨 있었죠.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체 왜 렌치를 손에 묶었을까? 형사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재현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다. 혹시 일부러 그런 걸까요? 혹시라도 우연히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게 분명히 그 사람이 직접 가스관을 건드렸다는 걸 알리려고. 형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이유는 생각할 수가 없어. 재현은 작게 중얼거렸다. 알겠어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의 소영을 희끗 바라봤다. 소영이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재현은 손짓으로 조용히 막고는 형사를 향해 정중히 말했다.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형사는 공손히 명함을 건넸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 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단순한 사고 같진 않습니다. 현장을 떠나며 재현과 소영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이제 재현은 확신했다. 아버지 강경수는 결국 자신을 배신한 아내와 그 연인, 아니면 연인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다면 그 모두에게 마지막 복수를 감행한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에게 반드시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재현은 슬프게 속삭였다. 메시지. 확실히 받았어요, 아버지. 그는 흐느끼는 소영을 끌어안았다. 재현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느꼈고 한태수 삼촌과 한미숙 이모까지 잃은 것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다.
어릴 적부터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병약한 몸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자존심과 명예에 대해 깊은 존경심이 솟구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에 맞서 싸운 아버지. 그런 모습이야말로 강병수다운 모습이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재현은 흐느끼며 속으로 외쳤다. 당신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평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지키려는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제 마음 깊숙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